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본부 유지선입니다. PMCF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이 토픽을 제가 골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제조사분들이 이제 MDR 인증을 준비를 하실 때 꽤 평탄한 길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우선 뭐 MDD 인증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추가되는 서류가 너무 많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베이스로 이제 이게 평탄한 길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작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정작 딱 열어놓고 이제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하지? 하실 때,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 이거 아직 안 했었는데, 이거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MCF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아왔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고요. 처음에는 이제 왜 강화된 규정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판호 조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임상 시험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판호 임상 조사 연구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정리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DR 규정이 왜 강화가 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인공 유망 보형물 회사, 그 PIP 회사가 사실 그 C 인증을 받았을 때는 신체에 무효한 적합한 그 실리콘을 사용해서 그 C 마크를 받았는데 사실 그 세일즈를 계속 하시고 마케팅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단가를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산업용, 공업용 실리콘을 이제 대신해서 사용하신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대단히 많은 숫자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에서만 약 한 3만 명의 이제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체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요. 2011년 동안 약 한 5년여간 되게 공들여서 이제 규제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다 아시다시피 MDR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2020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사실 코로나도 겪었고 많은 이유 때문에 이제 2026년, 2027년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됐죠. 그리고 그러면은 왜 PMCF, 그 시판호 조사가 필요할까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임상평가 때, 이제 그때 그 승인을 받았을 때 제출된 자료는 사실 되게 리미티드된 자료인 것 같아요. 선정제 기준도 다 맞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평가가 진짜 모든 리얼 월드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점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컨셉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의약품에서는 PV라고 해서 늘 해왔던 거이지만 그냥 의료기기는 약간 도입이 되었지만 좀 강화가 덜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LDR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가 됐고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되게 스페시픽하게 다뤄지는 이제 규정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아티클 83은 시판후 감시 시스템이고요. 아티클 84에서는 감시 계획, 아티클 85는 감시 보고서, 그리고 86은 이제 정기 평가, 그리고 아넥스 3은 시판후 감시에 대한 기술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시판후 임상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엑스 14의 파트 B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 MDCG 20207에서는 이제 임상조사 계획에 대한 템플릿이 나와 있고 MDCG 2028에서는 이제 보고서에 대한 템플릿이 나와 있어서 꽤 자세한 내용을 이번 그 개정된 MDR 규정과 또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MDD에서는 없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 있었어요. PMS, PMCF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사실 그 MDD 때도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조건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MDR럿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PMS는 이제 QMS라고 해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그 안에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제 걸어놨고요. 그리고 전체 수명 동안의 제품의 품질, 성능 그리고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능동적이게 또 체계적으로 이제 그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능동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능동적이라고 하면 제가 노력을 해서 더 콜렉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연구에 대한 개념이 여기 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MCF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건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호 조사에 대한 이제 정의들을 좀 달아볼게요. 뭐 PMS도 나오고 PMCF도 나오고 PMCF 연구도 나오니까 도대체 그들의 관계는 어떻고 어떤 그 정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은요, 이 모든 거는 사실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MS, 즉 시판호 조사는 이제 의료기기 시판 이후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제품 사용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또 검토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다 PMS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임상조사는 자녀 위험에 대해서 특정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임상 평가를 뭐 팔로업 기간을 한 1년이나 2년으로 만약에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전 주기를 대표할 수는 없는 팔로업 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특정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라는 제품은 사실 PMCF를 통해서 그 답을 계속 산출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임상조사 활동 중에서 스페시픽하게 연구면 PMCF 스터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PMCF와 PMCF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래서 PMCF를 이제 좀 크게 또 확대를 해보면 PMCF 스터디는 사실 그 중에 타입 종류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자에서 이제 행하는 이제 모든 스터디가 이제 PMCF 스터디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또 연구자께서 주도해서 임상 시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도 한 종류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 평가를 이제 케이스 시리즈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케이스 시리즈도 이 종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뭐 정부 차원이나 뭐 학회 차원에서 레지스트리를 하실 경우 그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도 이 종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리터러치 서치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문헌 검색을 통해서 그 산출을 하시고 또 PMCF 서베이라고 해서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콜렉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의 만족성은 어땠습니까? 저희 제품하고 뭐 증상은 괜찮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콜렉트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약간 그 블루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블루 쪽은 약간 스페시픽한 앤서를 이제 요할 때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고요. 제너럴한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면은 약간 오렌지 색깔 그런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시행을 하시죠. 그래서 제품 전주기에 대해서 약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 승인까지는 사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평가를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상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또 잔여 리스크 아니면 제한에 대해서 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로워 기간이 너무 짧았지만 저희가 리얼 월드에서는 뭐 장기간 추적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잔여 리스크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아시아에서만 연구를 하셨으면
다른 인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콜렉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판후 조사 및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시고 이 모든 계획과 연구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승인을 위해서 이제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C 마크를 더 받으시고 승인을 받으시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미 여기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PMS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행을 하시고 계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판의 연구조사 및 연구를 시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CEP를 업데이트하고 이 전 주기를 계속 풀 사이클로 제품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B에 제출하는 문서 중에 PMCF 계획서와 보고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지 이후에서 이제 이런 템플레이트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서에는 PMCF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를 자세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 문서를 또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이나 유사 제품에 관련 임상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언제 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PMCF 보고서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결과물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동등이나 유사 제품에 대한 분석도, 그리고 우리가 저 제품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분석과 결론들에 대해서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PMCF 활동 결과에 따른 이제 기술 문서에 미친 영향도 고려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수는 다 했는지, 혹시 뭐 디비에이션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론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시판 후 임상조사 연구 부분입니다. 사실 시판 후 조사, PMCF 중에서도 PMCF 스터디가 사실은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시는 제조사가 많으시죠. 네, 그래서 왜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잔여 위험에 대한 임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모든 임상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그 위험도와 상관없이, 즉 클래스 1, 2, 3 상관없이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를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씩 다뤄보면은 장기간 이식되는 의료기기도 예가 될 수 있고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 그리고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할 때 있고,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기, 그리고 임상 결과 일반화에 의무점이 남는 경우, 또 이렇게 대규모의 다양한 모집단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동등성 입증으로 허가 받으실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PMCF 스터디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의 예다라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긴 있어요. 이미 장기간의 임상적 안전성 및 임상적 성능이 이제 입증된 제품은 이제 PMCF가 요구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단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되게 어려우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서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MCF 스터디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좀 다뤄볼 텐데요. 결정하는 요인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시점이나 시간도 중요하고 또 비용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PMCF 스터디를 어떤 종류로 할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이제 하시고요. 만약에 허가용 임상을 하셨을 때
의사분들과의 이제 관계나 또 환자들이 자주 컴플라이언트한 병원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면은 허가용 임상 시험을 이제 또 장기 관찰로 이제 서브 스터디나 아니면 또 제2의 스터디로 이제 추적 조사를 하실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임상 시험을 이제 디자인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레트로스펙티브하게 그냥 빨리 그냥 데이터를 콜렉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레지스트리 연구라고 해서 이제 리얼 월드 파퓰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다른 임상 시험과 그렇게 다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피험자의 수,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명시가 돼야 되고, 또 중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재는 사실 라벨링이 온, 오프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콜렉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유효 변수를 어떻게 수집하겠는지에 대한 유효 변수의 정의, 그리고 임상적 이익, 안전,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또 추적 관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주기가 기기의 전 주기를 대표할 수 있는지 또 고려를 좀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임상적인 의미는 만약에 10년이라고 하셨으면 왜 10년인지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 처리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그 분석 계획에 대해서도 다루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는 뭐 윤리적 고려사항,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등등 있겠습니다. 네, 그 스터디의 흐름도는 사실 일반적인 인성 연구와 다르지는 않아요. 뭐 다른 거가 하나 있다면은 뭐 그 규제 기관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계획을 필수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연구 계획서, 동의서, 뭐 증례 기록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계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서들을 토대로 IRB 승인과 검토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을 이제 하시고요. 동의서를 취득하시고 연구 관련 절차를 다 수행하시고 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는 무엇이 있는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PMCF 결과는 당연히 이제 주기적인 임상 평가 보고서에 이제 업데이트 시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MDR의 필수 요구 사항이니까 PMCF를 하면서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정 및 예방 조치 실시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새롭게 식별되는 위험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 발생 빈도, 위험 이득 허용 여부 근거 데이터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포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CER 말고는 뭐가 더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 PSUR이라고 해서 시판후 감시 계획의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결론을 이제 요약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CF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함도 하고 또 이익 위험의 분석에 대한 결론도 여기다 담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시판 후에 임상 추적의 주요 결과도 담으시고, 그리고 기기의 판매량도 다루시고, 그리고 기기를 사용하는 인구에 대한 특성, 그리고 기기 사용의 빈도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PSR의 업데이트 주기는 사실 그 기기의 위험 등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 1 제품은 PSUR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PMSR이라고 칭하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SCP라는 안전 및 임상 성능 요약인 리포트를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이제 CE 마킹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임상 데이터를 이제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가 보면은 이 요약본은 이제 모두 이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이제 제공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심사기관의 심사 후에는 이제 유사매들을 통해서 이제 모두에게 이제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 또 환자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이랑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문서는 이제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조언은 이제 제공하지는 않고 그냥 안전성에 대한 정보만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된 EU MDR 기준에 맞춰서 능동적인 시판후 임상 조사가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 잔여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또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또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기기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PMCF 액티비티를 다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MDR과 MDD 연장 때 이제 요구가 되는 자료이다 보니 나중까지 이제 2027년, 2028년 바로 전까지 이제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